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네, 최고의 엔진오일 모빌1 그리고 합리적 선택 모빌 슈퍼까지 엑슨모빌 엔진오일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오일 보통 어떻게 넣으세요? 제일 싼 거? 아니요, 저는 합성유. 골라서 넣으십니까? 네네네. 그때마다 이제 그 엔진오일 만드는 회사 루브라고부터 하는데 네. 그 회사들이 이제 각자의 어떤 트렌드가 있어요. 네. 각자 만드는 어떤 그 본인들만의 회사의 느낌이 있는데 최근에는 저는 한국 회사들 거도 좀 괜찮다고 보는데 네. 네. 근데 지난번에는 한국 회사 건 안 넣은 것 같네요. 네. 요즘에 한국 회사도 잘 만듭니다, 루브를. 느꼈습니다. 오늘 지금 광고하는 모빌1. 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많이 하지 마시고 모빌1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모빌1 네. 지원해 주시나요? 우리가요? 네. 엔진오일 쿠폰 같은 거 하나. 네,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죠. 우리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정말 안녕하세요. 고생 참 많으십니다. 뭐 다른 분들도 참 고생 많으십니다만 특히 이제 올해 증시 정리라든지 개장 상황 이야기해 주시는 한 두세 분 정도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안 나오시더라고요. 예, 오늘 저도요. 1.9% 정도가 빠졌는데 쭉 그냥 오전부터 쭉 밀렸군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오전에 아비코 전자를 탐방을 갔다 왔거든요. 오전에 DDR5 이슈 때문에 이제 미뤄진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아비코 전자가 이제 DDR5 관련 주기도 하고 해가지고 일정을 잡고 이제 탐방을 갔다 오고 이제 1시 넘어서 들어왔거든요. 시장이 별로 안 좋은데 이제 또 다른 일정 막 소화하고 고객 관련해서 소화하다가 보니까 오후가 진짜 너무 허탈하게 빠지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좀 전에 또 이제 신촌을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또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지고 하니까 오늘 콜을 불러도 한 40분 넘게 안 와가지고 신촌이요? 신촌 쪽으로 가는데 그래서 신촌에서 또 좀 전에 넘어온 거거든요. 근데 택시 잡기가 이게 비가 엄청 오니까 택시도 안 잡히고 그래서 겸사 안 올까 하다가 안 올까 장도 너무 힘드니까 안 올까 누가 와요. 그래서 이제 또 와야 되니까요. 열심히 와서 늦지 않게는 왔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오늘 바쁘기도 지냈고 이제 6월 마지막 날입니다만 시장이 너무 좀 허탈하게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그래도 이제 내일 이제 또 7월 1일이죠. 그러니까 힘을 또 내야죠. 이럴 때일수록.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일단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한번 좀 전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섹터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미국 증시 혼조 마감 속에 코스피는 한 9.4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2,368.57포인트로 출발은 했습니다. 역시 이제 기관 외국인 동시 현물 매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개인만 나홀로 순매수하는 수급 부재 속에 기관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일단 아침에는 들어왔습니다. 그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이제 ECB 포럼에서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맞서서 뭐 경기 후퇴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뭐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수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뭐 인플레 잡겠다 이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시장이 별로 이제 썩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국내 아침에 시작을 했을 때는 업종별로는 건설이나 문수 장비, 기계 건설 등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뭐 글로벌 캐펙스 투자 관련된 경기 민감주의 강세는 보였던 시작을 보였는데요. 통화 긴축에 따른 민감 부분 소비 위축 우려에 전기전자나 섬유유복, 화학, 서비스업 등 소비 관련 경기 민감주는 약세가 이루어졌죠. 2,353포인트까지 하락하던 시장이 이제 9시 15분경에 이제 선물 지수가 반등을 이루면서 낙폭을 좀 축소하려고 시도가 일어났던 시간이었습니다. 쭉쭉쭉 이제 좀 지리하게 이제 시장이 이제 이어지다가 결국 10시 30분경에 이제 중국의 6월 PMI 지표가 발표됐는데 이게 상당히 좀 재밌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 제조업은 전월치가 49.6 그리고 예상치가 50.5였는데 제조업 PMI가 50.2로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지만 50을 넘었고요. 비제조업이 전월치 47.8 예상치가 50.5였는데 이게 서비스업 관련된 이제 PMI가 54.7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죠. 그 제조업은 생산보다 수요 그러니까 신규 주문의 개선폭이 작기 때문에 예상을 좀 하회했었지만은 생산 주문 모두 이제 상승하면서 넉 달 만에 확장 국면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제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방역 규제 완화와 함께 이 비제조업 그러니까 서비스업의 지표가 예상을 대폭 상회하면서 이게 작년 4월 이후에 최고치로
올랐었다 하거든요. 이게 교통이나 숙박, 외식 등의 서비스업황 개선세 그리고 인프라나 부동산 투자도 안정적으로 최근에 해석되기 시작하면서 네. 이 제조업의 미약한 수요도 또 정부가 이제 부양책을 또 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또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중국 시장은 상당히 강하게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만 이제 유달리 빠지는 게 더 이제 좀 약간 마음이 좀 우울해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PMI라는 게 구매 관리자 지수 뭐 이거죠? 네, 맞나요? 예. 네. 그래서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최근에 중국 쪽에 이 PMI 지표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제조업 관련된 지표가 보이는데요. 이게 2021년 6월 같은 경우에는 50을 넘었었죠. 근데 이제 쭉쭉쭉 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봉쇄가 되면서 2022년 이제 최근에 뭐 완전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봉쇄를 했잖아요. 그때 47.4까지 빠졌다가 이제 이번에 50을 넘어선 거죠. 그래서 당초 예상치보다는 조금 뭐 나쁘게는 나왔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나쁘게 해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중국 증시가 강세가 이어졌고요. 코스피도 12시 전후까지 이제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2362.71포인트까지 낙폭을 축소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도가 계속 이어졌고요. 기관도 현물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재차 반락이 이루어졌고 역시 이제 오후까지도 수급이 부재한 가운데 오후 2시경에 이제 주가지수 선물 장중 저점이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여전히 이제 1290원대 후반, 그다음에 1300원대 초반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돌아서지를 못한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하면서 이제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도 계속적으로 유도를 시켰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은 반도체, 2차 전지, 대형주 약세가 이제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고, 반도체는 마이크론의 실적 우려가 있었고요. 2차 전지는 특히 이제 어제 불거졌던 LG 에너지솔루션의 미국 공장 투자 재검토 소식 이후에 네. 계속적으로 좀 안 좋았는데, 특히 이제 LG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는 소재업체, LNF나 뭐 나노신소재 등의 낙폭이 좀 더 컸는데 뭐 거의 다 비슷하게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네. 주가 약세가 이제 시장을 좀 끌어내렸다는 네.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탁구님한테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하잖아요. 그럼 네네. 기관은 프로그램 매도를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 매도했으니까 우리도 따라가야겠다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면 그냥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는 자동으로 외국인이 선물 매도하면 알아서 그냥 뭐 누가 의도하고 무조건 가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매도의 로직이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뭐 합성 선물을 연계해가지고 좀 복잡할 수 있지만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현물과 선물의 어떤 그 가격차 차이가 있죠. 그 베이시스라고 하거든요. 네. 그 베이시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으로 그런 베이시스가 만약에 플러스 컨텐고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플러스 0.5면 들어오고 매수가 들어오고 마이너스 0.5면 매도가 나오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네. 그때마다 진입하는 단가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백오데이션, 마이너스가 백오데이션인데 마이너스에서도 프로그램에서 들어올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물보다 선물이 더 비싸지면 컨텐고고 현물보다 그렇죠. 선물이 더 싸지면 아니죠. 컨텐고는 선물이 더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더 비싼 예, 거고 예, 주식보다. 그러니까 예, 이제 그렇죠. 선물이 더 싸지면 이제 백오데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게 네. 무조건 어떤 방향이 있다고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다른 겁니다. 이거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각자의 어떤 그 프로그램 매매를 하는 주체들마다 네.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 진입하는 시점들이 있어요. 네. 내가 지금 이 베이시스 이 레벨에서 나 지금 매수 들어갈래 하면 들어갔죠. 그다음에 청산 거래는 어느 정도에서 하겠다라고 각자의 알고리즘이 있는 겁니다. 대체로 근데 컨센서스가 모아진다고 했을 때 네. 이 정도 레벨에서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가고 이 정도 또 약간 베이스가 안 좋을 때는 또 매도가 나오고 뭐 그런 식의 흐름인데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보통 대규모로 선물을 매도를 했을 때는 네. 대체로 베이시스가 안 좋겠죠. 아무래도 선물의 큰 주체는 외국인과 개인밖에 없거든요. 기관들은 선물 시장에 거의 마이너한 주체예요.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해지 거래 말고는 네. 거의 안 해요. 예전에 은행, 증권 같은 데서 그 소위 말하는 그 스펙 거래를 많이 했어요. 스펙 거래는 진짜 선물로 돈을 벌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는 건데요. 네. 다 안 좋았어요, 결과가. 그래서 지금은 차익 거래 말고는 선물 시장의 기관들은 없고요, 거의. 해지 말고는. 그러면 이제 외국인과 개인의 어떤 큰 흐름인데 네. 예전에는 진짜 압구정 미꾸라지 같은 진짜 옛날에 그런 대규모 소위 말하는 큰 손들이 있었어요. 개인이. 네. 개인이 뭐 500억, 1000억씩 선물 거래를 했었는데 그분들도 다 전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들은 거의 다 소액개미들이 모여가지고 십시일반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거의 개인들도 영향력이 없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외국인이에요? 쥐락펴락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CTA 펀드가 한국에 들어와서 CLSA 창구로 들어와서 하다가 거의 손실 엄청 많이 보고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그 소규모 CTA 펀드들이 많은 것 같아요. CTA는 뭐예요? CTA가 소위 말하는 그 추세를 따라가는 그런 매매들인데 그때 이제 안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리먼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분위기 때도 그랬고.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선물 시장에서 좀 많이 수익을 좀 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좀 매매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거에 따라서 시장 전체의 영향이 이렇게 지금 생겨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소위 말하는 맥도독이라고 보통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게 이제 맥도독이라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선물 시장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해지도 하고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 너무 거래가 안 되면 일정 부분은 이런 어떤 다양한 상품을 만든 건데 선물 시장이 가격 결정 기능을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선물이란 상품을 만들었을 때 네. 미래의 가격 결정을 우리가 좀 더 빨리 편하게 효율적으로 알기 위해서 만든 건데 오히려 지금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결과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원래 이제 주 시장, 메인 시장이 현물 시장이고 당연히 그렇죠. 선물 시장은 이제 그 주 거래의 어떤 그 부수적인 시장이었는데 그렇죠. 미래 가격을 일정 부분이라도 우리가 예측하고 뭐 도와주는 효율적으로 우리가 시장 프라이스를 예측하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오히려 선물이 오히려 그냥 그렇죠. 현물 시장을 다 틀어버린다 이거죠. 네, 지금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차익 거래에 대해서는 네. 어느 누구도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 거죠. 왜 말을 못할까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쉬운 거죠. 저는 사실은 프로그램 매매는 네, 좀 적당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인들도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갑자기 또 네, 뭐 선현물 관련해서 선물이 흔들리는데 왜 도대체 현물 시장까지 이렇게 영향을 많이 주는지에 대한 혹시 궁금증들이 있으실까 싶어서 여쭤봤고요. 계속해서 네. 좀 전에 뭐 압구정 미꾸라지 그분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네요. 윤강로 분이라고. 실명을 또 네, 맞습니다. 그분이 사실 저희 고객이었거든요. 용광로? 윤강로라는 분인데 조남이. 압구정 쪽에서 이제 거래를 하셨고 네. 뭐 제가 모시는 유명한 상사분하고 전설이죠. 전설이죠. 그래요? 그분을 제가 직접 뵙고 저희 쪽에서 또 거래도 하시고 해가지고 그러셨구나. 네, 굉장히 뭐 그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지금 떠나셨어요? 그렇죠. 예. 뭐 또 대신증권에 또 저기 목포 뭐 세발낙지였나요? 그 예전에 뭐 네, 전설들이 계시잖아요. 네, 목포 세발. 예. 네. 네. 그쪽 창고에서 엄청 나오고. 그 지역별로 좀 있으시구나. 예, 대신증권 창고를 이용하신 그때는 분인데, 개인들도 선물 시장을 좀 흔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금액을 했고. 근데 그때가 이제 2000년 중반 초중반이었을 겁니다. 제가 그때 한참 주니어였을 텐데. 근데 다 이제 결과가 좋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뭐 이벤트가 좀 있었습니까? 네, 이벤트가 있을 거죠. 지금 오늘 이제 밤에. 오늘 밤에 이제 한국 시간으로 9시 30분이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요. 미국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가 발표가 네. 됩니다. 이게 이전치가 0.3, 그다음에 전망치가 0.4인데 이게 개인 소비 지출은 이제 GDP의 중요한 포지션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 소비가 GDP 한 70%를 차지하니까 이전보다 0.4%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좀 좋아지는 지표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지표의 뭐 어떤 분위기에 따라 어쨌든 나중에 이제 금리 인상 경로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어떻게 발표될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밤 이제 지금 오펙 플러스가 이제 열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원유 관련해서 증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들이 상당히 좀 첨예의 관심사인데 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열어보시면은 이게 결국은 이제 증산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리트, 뭐 베네수엘라 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근데 베네수엘라는 인력이나 기술이 좀 모자라니까 매장량으로는 아마 글로벌 1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 이제 못 포함내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제 아랍에미리트인데 이 표가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제 일일 생산량을 하고 있냐 표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역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간 최대 생산량이 1150만 배럴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고치였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1100만 배럴 정도까지 일간 생산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게 나타내는 표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일간 생산량을 본다면 사우디가 거의 일간 최대치에 근접한 정도의 양을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사우디가 얼마나 더 뽑아낼 수 있을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펙 플러스에서 어떻게 나올까인데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그러면 결국은 이제 증산을 많이 못하면 수요가 죽어야 되잖아요.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수요 파괴가 나와야 되는 거고 수요가 줄어야 되는데 최근 보면 이렇게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중국도 봉쇄가 이렇게 열리면서 그렇고 미국도 드라이브 시즌 들어오면서 또 좋아지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요는 계속 치솟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 표 마지막 표를 보여주시면 그러면 이제 이 오펙 플러스가 이제 오펙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들이 과연 증산을 제대로 했냐?
보여주면 이게 보면 표를 보면 전부 다 이제 이 표가 전부 다 아래쪽으로 빨간 표가 들어가 있잖아요. 막대기가 네. 전부 다 이제 마이너스예요. 이게 뭐냐면은 증산을 하겠다고 목표치를 채운 걸 전부 다 이제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제대로 못 채운 거죠. 그러니까 목표치에 대비해서 나라들이 못 채웠고, 지난번에도 증산에 대한 사우디 관련된 이슈가 있었지만 가능한 나라가 사우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랍에미리트 정도였는데, 그 외에 이제 그 오펙 플러스에 속한된 국가들이 기존의 증산량도 못 채우는데 거기다가 이제 할당을 똑같이 줘버렸거든요, 비율로. 그러니까 기존도 예를 들어서 뭐 5 정도 증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한 나라를 다시 이제 뭐 한 10개까지 증산을 하라고 이제 목표치를 줘버리니까 역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숫자적인 노름의 증산이 이제 실제 증산이 안 되고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증산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태라서 이 부분도 이제 유가에 영향을 또 어떻게 미칠 것인가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유, 굉장히 뭐 그 아까 말씀하신 여러 별명들 있지 않습니까? 닉네임들. 굉장히 많네요. 해주의 미더덕님도 계시고, 반월당 곱창님, 마산 아구찜. 그냥 이거 막 급조한 겁니까? nep시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당동 떡볶이 이거 다 가짜예요? 네, 제가 아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제가 웬만한 분들 다. 관악산 산신령, 아이, 용산 김프로, 제 얘기 안. 종로 삼각김밥. 아, 전혀 없습니까? 네네. 아, 이 사람들 다 네. 이 사람 만든 거군요. 네. 독도는 우리 땅이고요. 네. 자, 일단 기름 관련해서 뭐 이런 통계를 좀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오늘은 뭐 어디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야기를 안 했던 쪽에 이제 그 일본 공작 기계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 공작 기계. 네, 일본 공작 기계 수준은 이제 글로벌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는 네.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경기 선행 지표로 주로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별로 말을 많이 뭐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와 보면. 근데 이게 작년 기준 일본의 공작 기계 국내 비중은 이제 내수가 33%, 해외가 67%, 국가별 비중이 이제 아시아가 40%, 북미 27%, 유럽이 20%인데 5월 일본 공작 기계 수주 총액이 전년비 24% 급증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19개월 연속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일본 국내 수주가 49%로 전년비 급증을 했고요. 전체 비중 79% 차지하는 이 기계 장비 제조업이 전년비 51% 급증하면서 성장을 바탕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 장비의 증가율의 세부 내역이 대부분 다 산업용 기계 전년비 50% 증가했고요. 자동차가 50%도 증가했고, 그다음에 전기 정밀 기계가 49%, 그리고 운송 장비가 80%나 증가했습니다. 국외 수주도 14% 증가했고요. 중국 수요 둔화 때문에 아시아 지역은 다소 좀 빠진 4% 정도 빠졌지만 네. 북미가 20% 증가, 유럽이 50% 증가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작 기계 수주 동향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공급 부족에 따른 인플레이션 해법이 단기적으로는 그 중앙은행들이 긴축 통화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수요 억제를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 중장기적으로는 뭐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이에 따른 에너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투자가 사실 선행돼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캐펙스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캐펙스 투자로 이어진다고 하면 이 선행 지표를 보면 이 경기 침체가 발생되기가 이제 시스템적 위기로 가기가 조금 쉽지 않다. 네. 이런 걸로 좀 볼 수 있고, 글로벌 공급 부족이나 뭐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민간 부분의 뭐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장에서 조금은 그래도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여기에 따라서 뭐 건설업이라든지 운수 장비, 물론 뭐 다른 이슈 때문에도 이 업종이 오늘도 오르기도 했지만 뭐 기계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두산이나 현대위아 같은 이런 쪽도 이런 영향을 좀 받았다는 분석이 많았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이런 일본의 이제 일본 공작 기계 수주 관련된 지표들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공작 기계 관련, 사실 공작 기계 같은 게 이제 산업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아주 뭐 좋은 풍향계일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여기 주문이 좀 많아진다면. 자, 그리고 자동차 최근에 아주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네. 어떻게 됐습니까? 특히 독일 관련해서요. 그렇죠. 어제 뭐 이렇게 그 정프로님이 안 나오셔가지고 어제 자동차가 급락을 사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네. 실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코멘트가 나와서 이제 반등을 일정 부분 줬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도 좀 반등을 좀 줬는데요. 이제 불시 압수수색이었다는 외신 보도와 달리 실제로 저희가 뭐 체크해 보니까 뭐 코멘트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미 한 달 전부터 예고된 그
그 이야기였대요. 네. 그래서 이제 현지 법무법인 선임을 해서 사전 준비 진행을 했다라고 알려집니다. 이제 검찰의 배기가스 조사가 현대 기아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게 아니라 다수의 브랜드에 대한 전수 점검이었던 걸로 이야기되고 있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월달에는 이제 시장에 안 알려서 그렇지 스스키라는 회사도 이제 이미 조사가 들어갔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검찰은 현대 기아 독일 법인을 방문해서 통상적인 자료 요청과 담당자 인터뷰 이후에 뭐 철수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재 유럽연합은 25년 도입될 차량 배기가스 배출 기준인 유로 7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걸 위한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번 독일 검찰의 자동차 브랜드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유로 7 제한서 제출 일정에 맞추어서 업체들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의 잠재적 과실에 대한 조사가 현재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현대기아의 유럽 시장 디젤 차량 비중이 네. 작년 기준 10에서 12% 정도 수준인데 조사 대상인 차량들은 과거 2015년도에 이제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당시에 배기가스 관련된 검증을 이미 끝마쳤던 사안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재점화가 향후 이제 리스크로 부각될 요인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느냐라고 이제 분석이 오늘 된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뒷북인 것 같은데. 뭐 그렇기도 하고요. 또 네. 뭐 현대기아만 딱 찍어서 들어온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좀 어느 정도 이 자동차 쪽을 좀 돌리는 그런 부분인데요. 네. 실제 어제 모 증권사에서 내놓기를 만약에 이제 20만 대가 되고 유럽 전역에 이제 현대기아의 디젤 차량이 만약에 이게 뭔가가 된다고 하면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한 증권사에서 내놓기를 뭐 러프하게 한 2,500억 정도 비용이 들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비용 부과가 된다고 하면 네. 한 군데서는 그런 의견을 내긴 냈는데요. 물론 뭐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 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 현대차가 지금 2분기 영업이익만 뭐 예를 들어서 2조 2천억 이 정도 뭐 분석이 되고 있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2,500억 정도면 크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대기아에 대한 타겟 수사가 아니었고 그다음에 2015년에 한 차례 모든 업체가 조사를 받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와서 문제가 될 것인가의 부분 그리고 디젤 차량은 뭐 주력 판매 차종에서 제외된 어떤 차량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의 어떤 뭐 그런 어떤 브랜드 훼손력 뭐 여러 가지 스크래치가 크게 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네. 뭐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어떤 의견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과도한 이 식사에서 뭐 좀 반등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자동차는 반등이 좀 있었고요. 그 외에 뭐 편의점이 또 좋았습니까? 네,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결국 이제 뭐 내수 관련된 쪽이 좀 주목을 받았던 하루였는데요. 지금 특히는 이제 BGF 리테일 오늘 괜찮았고 지난번에 저희가 이게 뭐 점심값 많이 비싸져가지고 뭐 이렇게 편의점에 도시락도 먹기도 하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BGF 리테일이 주목을 좀 받았고요. 이마트도 오늘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쇼핑도 최근에 굉장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 2022년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을 보니까 전년 동월 대비해서 10%나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기업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9.3% 그리고 온라인 기업은 11% 증가했는데 2, 3분기는 편의점 산업의 또 성수기 분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을 또 받을 수 있고요. 산업 내에 특별한 악재가 없고 그리고 안정적인 EPS 증가가 예상되는 BGF 리테일이 뭐 산업 중에서는 방어주로서 탑픽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제 온라인 침투율은 지금 올해 예상으로는 38.2% 정도 온라인 침투율이 보이고 있는데 리오프닝 따른 오프라인 유통 채널로의 수요 이동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온라인 채널 같은 경우는 성장률 둔화도 가속화될 수 있고 또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쿠팡이 잘하고 있잖아요. 뭐 그 외에 온라인 채널들은 또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기준 선행 PBR이 0.3배까지 있어서 뭐 이런 것도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이마트 경우는 올해 실적 대비 뭐 PBR이 3배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뭐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싸다, 너무 많이 빠졌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온라인 채널에 대한 기회감이 좀 낮아지면서 여러 가지 좀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할인점 매출 같은 경우는 그 매출이 이제 전년비 2% 정도 빠지긴 했지만 하반기에 이제 인플레이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할인점 쪽에 턴어라운드가 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백화점 매출은 전년비 20% 가까운 매출 성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구매 건수도 전년비 11.4%나 올라가니까 리오픈에 따라서 모든 카테고리가 성장하고 있는데 특히 이 의류 쪽이 확실히 마진율가 굉장히 높거든요. 의류가 네, 옷을 많이 팔면 백화점이 좋아집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마진이 높은 의류 카테고리가 모두 20%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백화점이 좀 탄탄하다. 그래서 현대백화점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좀 특징적인 것은 국내 백화점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유통사와 달리 판매 재고를 가져가지 않는 특정 매입으로 불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재고에 대한 문제가 또 없기 때문에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도 이야기가 돼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잡아줄 수 있겠고요. 네. 편의점은 매출이 이제 전년비 12.5% 늘었고 구매 건수도 12.6%나 전년비 늘었습니다. 그래서 즉석식품이 12.2% 그리고 음료 등의 가공식품이 이제 14.8% 카테고리가 전정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계속되고 있죠. 여기에 따라 어쨌든 간에 지금 과거 코로나19와 달리 그때 많이 부진했던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과거 온라인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고 피해를 봤던 섹터, 오프라인 유통 채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리오프닝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오프라인의 주가가 상당히 좀 양호하게 이루어졌는데요. 표를 보시면 뭐 쉽게 설명이 됩니다. 뭐 키움증권 그 리서치 자료 하나 갖고 왔는데 위에 보시면 전체 편의점 매출이 이제 증가가 되면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아무튼 최근에 이제 우상향 그림이 그려지고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빨간색이 BGF 리테일이 별도 매출이 전년비 전체 편의점 매출보다는 조금 더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왼쪽에 보시면 편의점 점포당 매출 비율도 YY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구매 건수도 이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파란색으로 네. 보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한 대 내려주시면 편의점의 상품 분별 그 매출 전년비 증가를 보면은 담배 같은 거 요즘에 뭐 많이 안 좋잖아요. 시장도 안 좋고 뭐 힘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담배 매출 증가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음료라든지 그다음에 즉석 식품, 신선 식품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편의점에서 이제 매출 구성을 굉장히 끌어올리고 있다 이게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 그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마트 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트 산업이 2019년 뭐 1분기 이때 굉장히 좀 안 좋았고요. 온라인 침투율이 이제 쭉쭉쭉 올라오면서 사실은 마트율이 이제 지금 2022년 1분기부터 마트 산업의 성장률도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네. 파란색 같은 경우도 온라인 침투율이 증가되면서 쭉쭉 이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마트 산업에 대한 부분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 쪽에 보여주시면 이제 마트 산업 객수인데요. 확실히 2020년 1분기 굉장히 안 좋은 게 당연하죠. 객수가 코로나 터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뒤로 이제 지금 회복세가 완연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 근데 아직까지는 전년비에서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구간이 하지만 그래도 올라오고 회복되는 부분에서는 마트 쪽에도 좀 많이 이제 보고 있는 산업인데 사실 이마트가 확장을 많이 하면서 롯데마트가 많이 죽었잖아요. 많이 이제 점포도 많이 줄이긴 했지만 구조조정을 그래요? 많이 했고요. 롯데쇼핑 쪽에 많이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네. 이마트가 많이 확장을 했지만 이 식품 카테고리에서 이마트가 또 굉장히 많이 온라인 쪽에서 많이 비중을 올리면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죠. 그래서 이마트가 그 뒤로 이제 뭐 주가가 10만 원 초반까지 많이 빠졌으니까 어느 정도 낙폭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싶어서 이제 좀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마트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뭐 편이 좀 많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트는 일단은 지금 회사가 지금 이도저도 아닌 지금 방향성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는 엄청 빠졌지만 네. 온라인을 잘 하고 싶은데 온라인의 그로스는 뭐 그냥 쏘쏘하고 오프라인은 뭐 이도저도 아닌 거죠. 지금 이마트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오프라인 비즈니스는 그러다 보니까 또 벌려놓은 사업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은 지금 어디서 빠지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에 대해서 컨빅션이 없는데 최근에 주가가 조금 반등하는 이유는 오늘 그런 얘기들이 있었더라고요. 대구의 그 상인들, 그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구시에 제출을 합니다. 의무 휴업을 풀어달라고 대형마트. 아. 이게 오늘 결정적이었죠. 그래서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의무 휴업 다 풀릴 수 있겠다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일요일 날 쉬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게 전통시장에 더 악영향을 준다라는 생각으로 그걸 냈어요. 사실은 계속 있어왔던 얘기지만 처음입니다. 의무 휴업한 이후에 네. 전통시장의 상인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의무 휴업을 폐지해 주세요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리바운딩이 있는 건데 제가 좀 이제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니까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의무 휴업을 빼면 매출이 한 1년에 한 2-3% 정도 늘어요. 2-3%? 네, 2-3% 정도. 그냥 좀 보수적으로. 5%는 5%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이마트의 펀더멘탈이 급격히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죠. 어려운 상황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엄청나게 플레이를 하는 거는 좀 부담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편의점은 네. 이런 거예요. 지금 같은 장애 섹터 중에 매출 한 10% 이상 늘고 영업이익이 20% 이상 느는 종목 발라보면 거의 없어요. 그 편의점이 거기 딱 들어가는 겁니다. BGF가. GS는 아닙니다. GS는 그 쓸데없는 데 돈을 많이 써가지고 GS는 답이 없고 지금 실적이 BGF는 근데 진짜 편의점밖에 안 하잖아요. 제가 한 번은 저번에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BGF 리테일의 매니지먼트한테 누가 질문을 합니다. 왜 당신들은 온라인 이런 거에 안 하냐 아무것도. 근데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의점만 해도 충분히 수익성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코스트코 같은 개념이라고 봐요. BGF가. 근데 이제 저는 BGF를 장기로 너무 좋은 회사라고 보고 있고 올해 숫자도 좋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주가 오르는 거 보면서 오늘 이제 3.2조까지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 계속 좋겠죠. 일단 작년에 하반기도 별로 안 좋았잖아요. 네. 막 그 다시 셧다운하고 막 이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숫자를 좀 불리시하게 봤더니 한 1,900억 정도 버는 것 같아요. 순이익 기준으로 1,800억 뭐 이 정도. 그러면 이제 20배 주면 3.5조 정도 갈 수 있는데 네네네. 글로벌리 편의점 중에 20배 넘는 회사가 없어요. 일본 편의점 회사도 지금 다 20배 언저리입니다. 왜? 성장 자체가 둔화돼 있기 때문이죠. 뭐 그렇겠죠. 네. 근데 유통회사한테 PER을 뭐 25배 주기는 쉽지 않은 거죠. 코스트코 같이 완전 독과점, 그 글로벌리 확장하지 않으면 BGF가 지금 해외로 나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약간 밸류에이션이 또 챌린징한 겁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면.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20만 원 근처 갔다가 좀 두둑에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뭐 여기서 편의점 좋다 오늘 막 그런 얘기 나오면서 따라가야지 했을 때는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3.5조 이상 갈 수 있을지 10%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5,000원 정도 하잖아요. 요즘에 그 도시락이 한 4, 5천 원 하죠. 네. 예. 5,000원이면 좀 부담되지 않나요? 편의점에서. 네. 편의점에서 5,000원이면 약간 좀 비싼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점점 약간 가격 저항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신선식품 쪽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그렇죠. 인플레이션 시대지만 우리가 편의점에서는 사실 근데 이제 지갑을 쉽게 열잖아요. 한두 개만 사니까. 근데 5,000원짜리 도시락을 매일 먹을까 고민이 됩니다. 네. 네. 그 이게 뭐 이제 지역별로 이제 물가 차이가 좀 있긴 할 텐데 예를 들어 서울의 뭐 핵심 지역이라고 할까? 하여튼 서울에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뭐 여의도, 강남 이런 데서는 밥값이 보통 점심에 한 10,000원 보통은 하니까 그럴 때 이제 한 4, 5천 원이면 그래도 좀 저렴하게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 한 7, 8천 원 정도 되는 점심 동네에서 편의점은 어쨌든 지역별로 가격이 싸진 않으니까 네. 그런 데서 5천 원이면 조금 네. 이걸 내가 맞아요. 돈 내고 점심을 그렇죠. 먹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 뉴욕에도 오늘 뭐 누구한테 들었는데 뉴욕? 예, 네. 거기는 파스타가 한 4만 원 한대요. 지금. 그래서 외식을 줄일 네네, 수밖에 없는 확실히 거죠. 외식을 네. 줄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그 뭐 파스타 2명 가 파스타 먹으면은 10만 원. 10만 원이죠. 고기도 아니고. 콜라 하나씩 먹으면. 네. 그러니까 점심 먹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무슨 아. 파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파스타 점심으로 먹으러 나가는 건데 4만 원씩 한다 그러니까 와 거기 진짜 그리고 물가가- 생각보다 네. 편의점 도시락에 칼로리가 되게 높고 나트륨이 많아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좀 갑자기? 고민하시죠. 진짜로. 아 식당도 뭐 맛있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편의점 도시락. 조리라는 게 네. 식당은 그래도 그날 조리하는 거고 아무래도 편의점은 대량 생산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나트륨이랑 칼로리 이런 거 잘 계산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몸은 소중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장이 어려울수록 이 건강을 잘 지켜야 돼요. 장이 어려울수록 여러분의 장이 더 소중합니다. 자 그리고 조선 기자재 또 섹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역시 뭐 비슷한 이야기예요. 최근에 조선 올라간다는 뭐 조선주 관련된 종목도 올라가는 게 똑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올해 1월부터 7월 20일까지 전 세계 LNG 운반선 발주량이 총 94척.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이 22일 수주한 LNG 운반선 14척까지 합치면 전 세계 올해 상반기 발주된 LNG 운반선이 최소 108척 정도로 됩니다. 역대 최다 수준이라고 하는데 조선 3사별로 보면은 한국조선해양이 21척, 대우조선해양이 18척, 삼성중공업이 24척으로 올해 LNG 운반선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다 수주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조선 3사의 2025년까지의 도크가 꽉 차 있죠. 돼 있고요. 2006년 도쿠도 여유가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하나 계약이 파기되면 또 리셀링 바로 되고 비싸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보였는데 아무튼 뭐 국내 LNG 운반선 시장이 역대급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좋다 이런 분위기고요.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폴란드 대통령을 만나서 탄소 중립 달성이라든지 에너지 안보 확보 차원에서 원자력, 그다음에 LNG 운반선 협력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오늘 반응을 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가 오늘 대거 해제가 됐죠? 네, 뭐 언론에 따르면은 국토교통부가 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와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오후 들면서 이제 투기과열지구로 이제 지정된 곳은 49곳,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112곳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래 절벽과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대구와 뭐 세종 등이 검토 대상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있었습니다.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요. 투기 과열지구 해제는 지방은 이제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창원 의창구라고 되어 있고요. 수도권은 안산 단원구, 대부 동동, 그다음에 대부 남동, 대부 북동, 선감동, 풍토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로서는 지방에는 역시 대구의 동구, 서구, 남구, 대부분 북구, 다 됐고요. 예, 중구, 달서구 이렇게 돼 있고요. 경북은 경산, 그다음에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이렇게 돼 있고 수도권은 안산의 단원구, 대부동동, 네, 쭉쭉. 대부남동 쭉쭉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렇게 안산이나 뭐 대구 뭐 이런 쪽으로 쭉 돼 있어 갖고 투기 과열지구 해제나 뭐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돼 있는데 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세종만 아마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는 예, 것 같고 그런 것 나머지 같아요. 지방은 예, 거의 예. 다 해제가 되는 것 네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표를 좀 보여주시면 이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시에 완화되는 규제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이게 보면 뭐 저도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이제 뭐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이제 중도대금 보증 세대당 뭐 한 건만 가능했던 게 뭐 두 건까지 가능해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약간 세제 혜택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가 많이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집값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거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건설주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온기가 들어오는 것 같고 뭐 250만 원 플러스 알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 기대감은 여전히 이제 정부가 계속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뭐 시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뭐 8월 정도에 뭐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말들이 나오는데 뭐 그렇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 분위기도 좀 나빠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지만 640조 원 규모의 네옴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 스마트시티 개발 수주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분위기가 괜찮았고 특히 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원전 해체 사업 참여가 초입기에 들어갔다. 그래서 뭐 펠리세데스 원전 인수를 완료했다 뭐 이런 이야기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건설이 또 원전 관련해서도 이제 모멘텀이 하나 튀어나오면서 현대건설이 또 유독 이렇게 좀 오늘 좋았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과거 보면 규제를 막 해제하고 부양책 나오고 이러면 이제 가격이 더 떨어지고 뭔가 규제하고 막 이런저런 뭐 세금 뭐 이렇게 이제 하면 더 오르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꼭 뭐 올리려고 그러고 내리려고 이러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상황이 점점 시장 자체가 아래로 내려가는 혹은 뭐 위로 올라가는 이거를 이제 정부 정책에서는 어떻게든 좀 잡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대체로 그 시장의 움직임을 막는 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다는 게 약간 피부로 좀 그렇게 느껴지긴 합니다. 예,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마 지금 대구 같은 경우 미분양이라든지 하여튼 빈집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뉴스를 통해서 좀 저희가 접했는데 대구의 대부분 지역이 이 투기 과열지구 혹은 뭐 조정 대상에서 조금 해제가 됐다는 소식과 함께 건설주에 조금 움직임이 있었고요. 건설과 함께 건설 기계도 같이 좀 움직였습니까? 네, 뭐 역시 이제 뭐 국내 뭐 우리나라 정부도 우크라이나에 뭐 시급한 수술용 도구나 뭐 항생제, 의약품 추가로 지원한다. 그리고 구급차나 통조림 등 식량을 보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또 나왔고요. 뭐 어차피 지금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차원을 넘어서 재건 논의에 초기 담대부터 참여한다. 이렇게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가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다음 달 4일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 여기에 참석할 계획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또 G7 정상이 이제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제 한 38조 원 정도 지원하기로 이미 합의가 됐던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 건설 기계 쪽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지금 최근에 아마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에 참여한다고 공식적으로 뭐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엔지니어링 컨설팅 업체로 남북철도 연결 공동조사에 투입된 바가 있는 유신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런 종목도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던 하루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원숭이 누창 관련된 주식들이 오늘 좀 달렸나요? 네, 이게 원래 그 긴급 회의 비상대책 회의를 뭐 WHO가 소집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국제적 봉중고건 그 비상 사태를 해당되는지 살펴본 결과 사실은 그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WHO가 전일 현재 50개국에서 이제 보고된 원숭이 두창이 임산부와 뭐 면역 저하자 그리고 아동 등 고위험군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하면서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를 재소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아동 감염 사례 가운데 중증 환자는 아직 없다고 알려지긴 했지만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론을. 근데 다시 이제 뭐 비상대책위원회를 다시 재소집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네. 또 다른 섹터는 어디 볼까요? 네, 중국 소비주 역시 이제 화장품주였죠. 어제 반짝했지만 다시 이제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유럽 순방길에 그 최상목 경제수석이 같이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 탈중국을 언급했다.
이게 이제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최상목 그 경제수석이 28일 현지 시간입니다. 마드리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최근 이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기는 끝나가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성장은 둔화되고 있고 이를 대신할 시장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결국은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유럽으로 시장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나토 회의에 대해서 중국이 좀 다소 좀 약간 민감한 반응을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이 발언이 이어지면서 화장품들의 어떤 중국 소비주가 급락했고 게임주도 모바일 게임주나 이런 게임주도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아모레 퍼시픽을 포함해서 어제도 말했지만은 이제 중국향 매출 부진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실적 추정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곁들여지면서 중국 소비 관련들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는 갑자기 이제 사실은 중국 관련주도 엄청 올랐잖아요. 그 봉쇄 락다운 해제됐다고.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화장품은 그 중국이랑 크게 상관없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지금 브랜드 밸류 자체를 잃었기 때문에 일단은 브랜드 밸류가 올라가면서 순위가 올라가는 게 먼저지. 중국의 락다운으로 이제 화장품 트레이딩하고 이런 거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흐름이 바뀌었다고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게임주도 많이 빠졌는데 네. NC를 오늘 사실은 기관들이 엄청 두들겼는데 이제 NC가 두들겼다는 게 팔았다는 거죠? 예, 보통 네. 두들겼다는 건 이제 두들겨 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다들 좋아서 판 건 아니겠죠. 네. 10% 가까이 이제 빠졌는데 NC가 사실 2분기 숫자가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지금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애널리스트들이 1,000억 초반까지 빠진 거예요. 원래는 한 1,500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리니지는 빠질 수 있는데 리니지 그 M, 뭐 2 그거는 빠질 수 있어요. 2M 이런 거는. 근데 W가 너무 빨리 지금 식을 수 있다는 새로 얘기죠. 나온 거죠, 여기. 예. W가. 그러면서 이제 리니지 M도 좀 너무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NC도 숫자가 지금 올해 이렇게 되면은 5천억을 못 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8조 9조면은 PER이 19배 막 20배 근처잖아요. 이게 좀 불편한 거예요, 벌써. 옛날에는 PER 30배 가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PER 20배도 불편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5배까지 밀린 건데 15배도 이제 내년에 증익이 돼야지 이게 15배가 지켜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는 TL밖에 없어요. W는 빠질 수밖에 없고 조금씩이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TL 나올 때까지는 TL은 뭐예요? TL이라고 이제 새로운 게임입니다. NC가 지금 리니지 말고? 네, 말고요. 예. 아. 그래서 그 게임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재미없네 하면서 오늘 굉장히 기관들이 매니저들이 주식을 좀 NC를 좀 많이 좀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오늘 그랬던 주가가 많이 장도 안 좋았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오늘은 사실 되게 우리 기관들 그러니까 매니저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반도체예요. 지금 반도체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저한테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왜 한국만 더 이렇게 많이 빠지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반도체 때문이에요. 지금 반도체가 지금 6월달 지금 고정 가격이 나왔거든요 오늘. 네. 근데 보합으로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전망이 지금 공급 회사들이 조금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공급 회사라고 하면 이제 마이크론, 전자, 닉스인데 지금 얘네들이 사실은 가격 인하를 안 하고 버티고 있었는데 지금 약간 고객들의 재고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아요? 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만간 이제 서버 가격을 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가격 인하폭이 클 수 있다. 이제 그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지금 반도체 주가 이렇게 돼버리니 네. 전반적으로 소부장도 안 좋고 센티가 계속 안 좋은 거죠. 근데 저는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반도체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지금 절대 주가는 지나고 나면 매우 매력적인 주가는 분명한데 지금 이미 이 센티가 이 안 좋은 이슈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고 사실은 시장의 가장 큰 우려예요.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대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전에 이제 아비코 전자 갔다 와가지고 물어봤거든요. 그 DDR5가 이제 가장 지금 초미의 관심사라서 이제 물어보러 이제 갔고 업황을 좀 물어봤는데 역시 이제 그 메탈 파워 인덕터를 이제 아비코 전자가 하기 때문에 DDR5로 전환이 되면 DDR4에서 적용되지 않던 이런 그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메탈 파워 인덕터가 이제 DDR5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수혜주로 거론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게 보면 뭐 삼성 전기하고 이제 아비코 전자 있는데 삼성 전기는 삼성전자 쪽에 아마 승인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비코 전자는 지금 샘플링 테스트 정도라서 확정 승인이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이제 가긴 갈 거다 이야기인데 뭐 그쪽도 이제 업황을 보는 입장에서는 아마 연내에 좀 쉽지 않다 뭐 이런 분위기가 조금 나오는 게 이제 확인이 되더라고요. 현장에서 제가 탐방을 가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다만 아비코 전자는 아비코 테크 이제 자회사가 있는 쪽에서 이제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하는 게 이제 흑자 전환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올해도 증익을 하기 때문에 아비코 전자는 괜찮은데 이제 우리가 보는 뭐 DDR5나 이런 모멘텀들이 결국은 이제 거기도 메탈 파워 인덕터가 핵심인데 네. 그게 조금 이제 확인이 아직은 승인이 안 떨어져 있고 테스팅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그럼 연말 내까지 왜냐하면 근데 이제 거기 캐펙스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본격적인 캐펙스가 깔리진 않았다. 테스트용 정도의 캐펙스만 있고 승인이 떨어져야만 이제 캐펙스를 자기가 어느 정도 늘릴 것인가 고민해서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그 느낌상 올해 연말까지는 안 나오겠네 매출이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는 다른 걸로 이제 좋아지니까 증익이 나면서 좋아지는데 다른 걸로 좋아지고 내년에는 DDR5가 나오면 더 좋아지겠지만 근데 DDR5 모멘텀만 놓고 보면 시기적으로도 확인이 되는 게 올 연말까지는 조금 정말 안 되겠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지금 네. 뭐 반도체 대형사도 그렇고 네. 소부장들 다 미팅하잖아요. 숫자 어마어마합니다. 엄청 좋아요. 네. 아 좋아요. 네, 지금 뭐 다 서프예요, 다. 근데 주가는 그래요? 지금 30%씩 빠졌어요. 이게 지금 하반기에 얼마나 지금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시장이 네. 저점에 대해서 눈높이 하향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어느 순간 이런 게 하향이 되면 그때는 밸류에이션 매력을 볼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밸류에이션 매력을 얘기하기에는 지금 약간 이제 이런 오늘도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 뭐 트렌드포스에서 트렌드포스가 엄청 시장 대만의 조사 기간 중에 신뢰도가 높은 기간이거든요. 근데 불과 지난달에 트렌드포스가 가격 하락 없다고 얘기했어요. 디램. 근데 지금 분위기가 하반기에 좀 빠질 것 같은데 불과 한 달 만에 톤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야, 한 달 만에 왜 그 의견이 바뀌어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원래 주식시장 이런 거예요. 네, 그걸 자꾸 이렇게 매몰되지 마시고 과거를 계속 이렇게 이 흐름에 대해서 유연하게 좀 상황을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우린 뭘 계속 말 바꿔 왜 쟤네들 이런 느낌이 좀 드니까. 그럼 말을 안 바꾸면 주가라는 게 움직이지 않겠죠. 한 방향만 가겠죠. 네. 위든 아래든. 자 그리고 수소차는 분위기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했던 대형 수소 트럭인 엑시언트 퓨얼셀 이번에 후속 모델 개발을 잠정 중단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수소차는 이제 큰 대형 이쪽이 좀 맞는 거고 또 대수로 뭐 따져보면 사실은 뭐 글로벌리 뭐 몇만 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성에 대한 이야기가 원래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수소 연료 전지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네. 아마 상용차를 중심으로 수소 전동화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던 현대차의 계획에 사실 뭐 급제동이 걸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네. 수소 관련된 쪽이 타격을 받았는데요. 지금 그 특히 엑시언트 퓨얼셀의 후속 모델에는 용량을 대폭 높인 200kW 3세대 연료 전지를 탑재하는 것을 가닥을 잡은 바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걸 개발할 만큼 충분한 시장성이 있는지 네. 현대차 내부에서 장담을 못하는 분위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지금 개발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이야기가 거의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일진 하이솔루스나 뭐 영화테크, 상화프론테크, 두산퓨얼셀 이런 부분들이 좋지 못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아침에 그 징징이로 출연하셨던 그 한 주식 투자자분께서 이 일진 하이솔루스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거의 상장하자마자 사셨는데 그때가 이제 거의 최고가였고 그때부터 9만 몇천 원대부터 지금 3만 원대까지 그냥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네. 손절을 좀 지키셨으면 좋을 텐데. 아, 왜냐하면 처음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 가격의 하단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다 역사가 있는데 네. 이 정도 우리가 밴드 플레이를 한다고 하면 이 밴드 하단이라는 게 지난 몇 년 동안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 통계가 없는 신규 상장 종목은 철저하게 손절매 가이드를 지켜야 됩니다. 아, 예를 들면 5%, 네. 10% 딱 정해놓고. 그럼요. 예, 정말 그거 안 적어놓으면 반토막도 그냥 많이 날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이비들이 이제 아이비들 뭐 나 욕할 수도 있는데 그 가격을 산정할 때 그때마다 굉장히 고무들처럼 산정을 한단 말이죠. 피어들을 가장 불리시한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나 산정을 하다 보니까 비교군들을 그러다 보니까 피어들 빠지고 뭐 상황이 바뀌면 급속도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끝으로 저 게임 쪽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NC소프트 지금 목표 주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 2분기 삼성증권 리포트를 보니까 뭐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QOQ 전 분기 대비 2분기가 53%나 급락한다. 그래서 그쪽의 컨센서스가 뭐 1,150억 정도로 컨센이 나와 있더라고요, 삼성증권에서. 그래서 기존의 시장이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던 것보다 31%나 하회할 것으로 보이니까 이제 좀 안 좋은 거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그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게임물 관리위원회에서 16일 이제 국내에서 유통되는 P2E 플레이트 1 관련된 게임 32종에 대해서 등급 분류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급 취소가 확정된 게임은 앱마켓에서 완전 퇴출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번에 이제 한 번에 수십 개의 게임을 대상으로 한 번에 취소 통보를 내린 게 아주 이례적으로 최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게임 퇴출 위에 놓인 게임 중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게임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센티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래서 P2E 게임은 이제 사행성 조장을 근거로 해서 이제 국내 유통이 사실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유통되고 있는 게임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것들은 앱마켓 자체의 등급 분류 심사를 통과해서 게임위의 규제를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게임위가 구글과 애플과 같은 앱마켓 사업자를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등급 분류를 해서 이제 게임을 런칭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강력한 어떤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좀 규제가 확 들어오니까 센티가 좀 안 좋아졌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NC소프트뿐만 아니라 크래프톤, 뭐 카카오 게임즈 등의 업체들의 실적 부진 전망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부담이 되면서 어쨌든 뭐 대장주가 또 NC소프트가 가장 뭐 전반적으로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쪽에서 꺾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안 좋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탈중국 성능과 관련된 부분에서 또 게임과 관련된 부분이 센티적으로 좀 더 안 좋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 이유들로 역시 오늘 게임주도 썩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 분위기였습니다만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1일 내일부터는 좋아지길 바란다고 하면 너무 뻔한 의미 없는 오늘 희망이 중요한 흐르겠죠. 네.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고 그다음 PC 이제 지표가 나오고 그 발표를 좀 잘 봐야 네, 되겠군요. 아마 그것 때문에 오늘 더 이제 매물이 더 나왔던 것 같아요. 네, 혹시나 네. 또 충격을 받을까봐.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소화하는지를 좀 보시고 내일장을 좀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저녁 라이브 또 마감 상황, 마감 정리 잘 해주신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또 뵙겠고요. 네. 첫날인데 내일은 좀 좋은 얼굴로 네. 좀 뵀으면 좋겠어요. 네, 하반기의 첫날. 그렇죠. 네, 네, 하반기도 역시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힘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